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국경제사 시리즈를 막 시작한 참이었는데요. 잠시 주제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해서 그 이야기를 앞으로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국경제사로 돌아가겠습니다. 먼저 국제관계 이야기입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의 새 대통령으로서 아마도 가장 크고 버거운 과제는 미국과 중국, 이제는 적대적이 되어버린 이 두 나라를 상대하는 문제일 겁니다. 자, 먼저 이 두 나라가 우리 한국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큰 과제는 중국이 더 이상 미국에 덤비지 못하도록 주저앉히는 것일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더 이상 성장을 못하게 막고 지정학적, 군사적으로도 더 이상 세력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막고 싶겠죠. 그래서 GPU, HBM 같은 이 첨단 반도체들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한다. 또 대만을 중국이 점령하는 것을 저지한다. 이건 다 그와 같은 맥락 속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주한미군도 중국을 봉쇄하는 데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힘을 보태자. 그래서 중국을 막자. 이것을 미국이 원하고 있다. 이건 뭐 거의 분명하다고 봅니다. 또 경제적으로 보면 한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은 좀 줄여라.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수입은 늘려라. 이걸 바라고 있는 것이고요.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서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라. 이걸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한국이 미국 편에 서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2023년 6월 달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관을 찾아갔잖아요. 거기서 싱하이밍 대사가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 요소의 방해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부 사람들은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거라고 하는데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중국 인민들이 시진핑 주석님의 지도하에 중국몽이라고 하는 위대한 꿈을 한결같이 이루려고 하는 이 확고한 의지, 이걸 모르고 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고 있는 이 사람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편에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지금 민주당에도 이야기하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국인 전체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일개 대사가 주재국의 거대 야당의 대표한테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거, 이거는 사실 좀 기분이 나빴어요. 저 이걸 듣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얼마나 얕잡아 보고 있으면 이런 식의 발언을 할 수 있을까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무튼 중국은 한국이 미국 편이 아니라 중국 편에 서기를 분명하게 원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주한미군일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항미 원조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자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항미 원조전쟁이라고 하는 건 바로 6.25 전쟁을 뜻하는 겁니다. 6.25 전쟁에서 중국군이 들어와서 미국을 물리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미 원조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뇌리 속에서 미국은 분명하게 적으로 박혀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바로 그 핵심인데요. 중국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양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남침을 막는 기능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북한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 그걸 원치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에게 이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거슬리기는 하지만 그 정도의 기능을 하는 것, 그거는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밖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주 날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중국의 대만 점령 작전을 막는 데 투입된다면 이거는 중국으로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한미군을 북한의 남침을 막는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고 대만에서 전쟁이 터진다든가 또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어떤 군사행동을 할 때 주한미군을 그걸 막는 용도에 투입한다. 이게 지금 전략적 유연성이거든요. 중국은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게 중국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건 절대로 동의하지 말라라고 강력히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정학적, 군사적인 그런 면에서는 이제 중국의 입장이 그러한데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필요성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첨단 반도체 같은 거는 한국을 필요로 하지만 그걸 제외하면요, 나머지 한국의 주력 산업들을 생각해 보면 조선업, 또 철강, 원자력 같은 거 중국이 거의 이제 다 한국을 다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정학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주한미군을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분명하게 한국에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우리 한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안보는 미국의 의지를 한다. 하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중국하고 계속 장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2022년에 중앙일보가 이 동아시아 연구소라는 데하고 공동 조사한 결과가 있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쟁을 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가장 많은 56.7%가 중립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미국을 지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은 41%, 중국을 지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2%밖에 안 됐어요. 미국 지지의 응답이 훨씬 많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중립이 좋겠다라고 하는 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 편도 들지 말고 우리는 그냥 중국하고도 장사하고 미국하고도 장사하자, 이게 대다수 한국인들의 입장인 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한미동맹을 중시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중국, 북한하고도 잘 지내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적대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하고 장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그거 너희들 문제지, 이렇게 받아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31일에 싱가포르에서 샹그리라 포럼이라고 하는 게 열렸었거든요. 거기에서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많은 국가가 중국과의 경제협력 그리고 미국과의 방위협력을 동시에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중국과 계속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중국의 당신 나라에 대한 해로운 영향력을 심화시킬 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긴장된 시기에 미국의 국방 관련 결정의 공간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 뜻이 뭡니까? 안보는 미국에 의존을 하고 장사는 중국하고 하고 이것은 이제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인 2세로서 미국 내 한반도 문제 최고 전문가 바로 빅터 차라고 하는 분이죠. 부시 행정부 때는 국가안보위원회 국장을 맡았었고 현재는 미국 국가안보 관련 띵크탱크인 CSIS의 연구위원입니다. 또 조지타운대 정치학 교수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장사는 중국하고 한다. 이 현상 유지하는 거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한미군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국하고 협의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그냥 바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주한미군이 얼마든지 대만 방어에 투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이 빅터 차가 한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그걸 반대하고 한국인들이 반대를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미국의 동맹국인 상태에서 미국 뜻을 거스린 대표적인 사례, 그게 터키하고 두테르테 대통령 시절의 필리핀인데요. 자, 터키부터 한번 살펴보죠.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고 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미국과 더 가까운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2017년에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 미사일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겠다고 러시아하고 계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죠. 아니, 러시아제를 들여온다고 미국제를 들여와야지 왜 러시아제냐. 사실은 터키도 처음에는요, 미국제 사드 미사일을 들여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들여오면서 그 기술을 이전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공동 생산을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죠. 당연히 미국은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터키 입장에서는 나는 기술이 필요해 라고 해서 그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러시아로 구매선을 돌린 겁니다. 당연히 미국은 반대를 했는데 터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당장 제재에 나서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터키의 방위산업과 관련된 이 고위 관계자 4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어떻게 제재를 했느냐? 터키에 대한 미국 무기 수출을 금지를 한 거예요. 또 이 제재 대상 인물들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 금지,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국 내 자산 이거 다 동결, 그리고 터키 기업들은 이 F-35기의 국제 생산 공급망에서 다 배제가 돼버리고 만 것이죠. 또 미국에 맞선 나라가 어디냐면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은 원래 대표적인 친미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2016년에 두테르테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친미에서 친중으로 노선을 아주 급선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집권 초기에 미국이 아니라 중국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중국에 대한 경제 협력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고요. 첫 번째 해외 순방지로 미국이 아니라 베이징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대규모 투자 유치, 경제 협력 이런 것들을 약속을 받았었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합동 군사 훈련, 또 남중국해 합동 순찰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원래 있었는데 다 보류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테르테는 미국과의 군사동맹 원래 있던 것들 이거를 다 약화시키는 조치들을 취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두테르테가 이렇게 친중 행보, 반미 행보를 하는 데 대해서 미국은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까딱 잘못해서 정말 필리핀이 중국의 위성국가처럼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처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붙잡고 있기 위해서 필리핀하고 관계를 끊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군사 경제 지원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테르테의 친중 정책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은 필리핀을 위해서 이익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것이 남중국해 문제인데요. 필리핀하고 중국하고 남중국해에서 영해 분쟁이 있잖아요. 영해가 서로 중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거기에서 필리핀이 석유 시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진핑 주석이 남중국해를 건드리면 전쟁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면전에서 바로 이렇게 겁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해상 민병대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배들 여러 척이 마치 밧줄로 묶은 듯이 이렇게 거대한 진영을 형성을 해서 이렇게 겁박을 하는 뭐 그런 장면들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서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용 내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국민들의 관중 정서가 극에 달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두테르테 어떻게 하겠어요? 임기 말에 결국은 미국하고 연합훈련을 다시 재개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경제 제재 비슷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이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시작을 했잖아요. 한국도 여기에 동참하라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한국은 쭈뼛거리면서 그냥 뒤로 미루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러시아 제재 대열에 동참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미국 기술이 일정 비율 들어간 제품을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여기에 수출할 때는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아라 이런 제재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런 통제를 시작을 하면서 미국이 믿을 만한 나라는 그거 할 필요 없어 당신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하고 면제국 리스트를 또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면제국 리스트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로서는 아주 큰일이 난 거죠. 한국 정부로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하게 된 뭐 그런 경험이 우리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신정부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과의 경제적 우호 관계를 계속 가져간다. 또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여기에 대해서 극명하게 반대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되면 그 결과가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내다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최악의 상황은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무기와 주한 미군에 대해서 미국이 일방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핵무기의 경우에 최악은 이런 겁니다. 북한하고 미국이 서로 타협을 보는 거예요.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 중에서 미사일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미국까지 갈 수 있는 ICBM 이거는 다 폐기를 해라. 그 대신 단거리 전술 핵무기는 내가 인정을 해줄게. 이렇게 미국이 북한하고 타협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까지 갈 수 있는 핵은 폐기하고 그 대신 남한에 쓸 수 있는 거, 요 주변에 쓸 수 있는 거는 그냥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타협을 본다면 이거는 한국에게 치명적인 거죠. 또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동북아 평화 유지 이걸로 바꿀 거야. 전략적 유연성을 우리는 유지할 거야.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남침하는 거 그건 한국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최악인 상황입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가능성인데 지금은 트럼프 2.0 시대 아닙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이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현명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시작하자마자 처음에는 소위 동북아 균형자 역할 이것을 밀고 나갔었던 거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죠. 그러다가 입장을 바꾼 결정적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2006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부시 행정부였었거든요. 너희들 핵실험했어? 그러면 미국은 그 핵시설 폭격해서 완전히 제거시켜 버릴 거야. 이런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투자들이 이탈할 조짐도 보였습니다. 잘못하면 한반도에서도 이라크에서처럼 전쟁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미국과 북한 또 한국이 서로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외국인 투자가 또 빠져나가게 되니까 이거 까딱 잘못하면 몇 년 전에 그 외환 위기가 되풀이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미국에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발 전쟁을 일으키지 마라. 북한이 핵실험을 하긴 했는데 폭격이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좀 대화로 해결을 하자. 그래서 미국에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수단이 뭐였느냐? 이라크에다가 한국군 파병한 거고요. 한미 FTA를 그때 이제 협상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우리 많이 양보를 할게. FTA 타결합시다. 또 제주도의 해군기지, 또 주한미군 오산 평택으로 이전하는 거 이런 거 내가 최대한 편의를 봐줄 테니까 여기서 전쟁을 하지 맙시다. 이렇게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친미적인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었던 거죠. 이것은 노무현 자신의 이념하고는 상당히 달랐을 거예요. 이념과는 달리 실용을 택한 셈이죠. 이재명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 같이 이념이 아니라 한국인 전체의 안녕을 위한 실용적 결정을 내리길 바랍니다. 김정우의 경제TV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